오늘은 가우스 법칙의 응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가우스 법칙의 응용. 가우스 법칙 자체에 대해서 기억이 다 나요? 가우스 법칙은 뭐 더하기 뭐라고 그랬죠? 쿨롱 법칙 더하기 뭐? 중첩의 원리. 쿨롬 법칙 더하기 중첩의 원리다. 중첩의 원리고, 가우스 법칙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다시 또 이 플럭스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플럭스는 뭐예요? 면의 방향은 항상 면의 수직한 방향이 면의 방향이에요. 3차원에서. 그리고 플럭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벡터 필드의 플럭스라고 하는 것은 면이 주어져 있으면 면의 수직한 방향과 어떤 그 점에서의 엘렉트릭 혹은 뭐 다른 벡터 필드 X가 있으면, 벡터 필드 X가 있으면은 이 X와 뭐예요? 이 면의 면적 벡터라고 하는 것은 면의 크기와 면의 방향, 그렇죠? N. 그래서 그 합쳐진 것을 도트 프로덕트 내적한 것을 갖다가 X의 플럭스라고 그래요. 그와 같은 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전하가 있고 전하 주위에 폐곡면을 설정을 해서 그 폐곡면을 뚫고 나가는 토탈 플럭스를 생각을 하면 그 플럭스와 뭐가 같다는 거냐 하면은 이게 전하가 있고 이 전하가 만드는 엘렉트릭 필드를 E라고 그러면은 E의 이 곡면 위에서의 토탈 플럭스가 전하와 같다 하는 게 비례상수는 1 오버 엡실론 제로 혹은 4파이 K 곱하기 Q다. 이것이 가우스의 법칙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난 시간에 이 둥근 이 볼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었고, 그 계산에 의하면 뭐였습니까? 바깥에서 보면은 이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놈의 토탈 전하가 한 점에 이놈의 전하 중심 혹은 뭐 센터 오브 매스라고 해도 상관없겠어요. 그 전하의 중심에 한 점에 다 모여 있다. 그리고 이것은 뭐하고 같은 거냐 하면은 이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한 점의 전장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엘렉트릭 필드는 이 중심에서 일로 가는 그 방향 벡터를 R 햇이라고 그러면은 이 R 햇 방향이고 크기가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고 Q에 비례하고 비례상수는 K of E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요거에 이어서 같은 건데 요번엔 속이 빈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스페리컬 쉘이에요. 스페리컬 쉘인데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거의 바깥에서 보면 이놈은 이놈의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네네.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있고 밖에 이제 한 점이 있으니까 밖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엘렉트릭 필드는 뭐예요? R 제곱분의 KQ와 같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방향은 뭐 이런 방향이고. 그러면 이제 이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룰을 적용을 하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점에서의 엘렉트릭 필드가 예를 들어 E라고 그래봐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얘가 도대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여기서는 이 가까운 놈들은 일로 밀고 여기 있는 멀리 있는 놈들은 이쪽으로 미는데 다 더해가지고 누가 이길까? 이제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상쇄된다 그거예요. 왜 상쇄가 될까요? 그렇지. 이걸 갖다 굉장히 어떤 작은 이 부책 이걸 뭐라고 그럴까? 이제 코온을 생각을 해요. 코온을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R1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2라고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요 면적은 뭐냐면 R1의 제곱에 비례를 할 것이고 요거는 R2의 제곱에 비례를 할 거예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플럭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의 플럭스를 생각을 하면은 뭐냐면 이게 일로 보내는 거하고 요걸 통과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같다고요. 그리고 힘도 따라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플럭스가 같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E 곱하기 dA가 지금 요거 위에서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대충 뭐 같은 거냐 하면은 이게 여기서 E1, A1 equal E2, A2와 같다 이거예요. DA2와. DA2라고 하는 것은 요 작은 면적을 말하고 DA1은 여기서 작은 면적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근데 이제 내가 뭘 좀 잠깐 여기 이제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내가 뭔가를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sorry. 나는 여기에 차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차지는 여기에 있고 차지는 여기에 있어요. right?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차지의 양은 뭐냐면은 그래서 쿨롱 법칙대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엘렉트릭 차지의 양은 뭐냐면은 이걸 갖다 DQ1이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 DQ2라고 그러면은 DQ1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례를 하느냐 하면은 이 면적에 비례를 하고 이 면적은 R 제곱에 비례를 하니까 R1 제곱 곱하기 여기에서의 어떤 덴시티는 유니폼하다고 생각하면은 덴시티를 시그마라고 그러면은 뭐 시그마 곱하기 어떤 상수 이런 게 될 거라고요. R1 제곱에 비례를 하고 DQ2는 뭐예요? 시그마 곱하기 R2의 제곱에 비례를 할 거라고요. 비례 상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그러면 이 알파는 뭐냐면 여기서나 여기서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엘렉트릭 필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차지의 양 나누기 I 제곱이기 때문에 엘렉트릭 필드 이놈이 여기에 주는 엘렉트릭 필드의 양은 E1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뭐에 비례를 할 거냐 하면은 DQ1 나누기 R1의 제곱에 비례를 할 것이고 비례 상수는 K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E2는 뭐냐면 K 곱하기 R2의 제곱분의 DQ2에 비례를 해서 문제는 이제 그거죠. 여기 있는 차지들이 이것만 생각하면은 정확하게 R1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놈과 이놈이 캔슬돼서 결국 뭐예요? R에 무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거의 리그러스한 증명이에요. 이게 가우스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와 이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있는 곳에서 여기 이 내부에서 제로가 된다는 거하고 엘렉트릭 필드가 제로가 된다는 거하고 같은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이 스페리컬 쉘 안에서 필드가 제로가 되면 그러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룰이 성립하고 그리고 가우스 법칙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우스 법칙 혹은 쿨럼b 법칙이 성립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갖다가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쉘 안에 유니폼한 쉘을 놓고 껍질 안에 필드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과 쿨롱 법칙을 테스트하는 것과는 동치예요. 오케이? 그래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하고 이제 그 슈퍼포지션은 물론 여기서 이제 서로 더하면 된다는 건 이제 가정을 한 거죠. 이 쿨럼b 법칙하고
쉘 내부에 스피리컬 쉘 내에서 쉘 내에서 엘렉트릭 필드 혹은 필드가 제로가 된다는 거하고는 동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도 악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훨씬 더 쉽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우스 법칙을 쓰면. 왜냐하면 가우스 법칙은 거의 증명을 했기 때문에 가우스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엘렉트릭 필드가 만약에 한 점에서 논제로다. 이쪽 방향으로 얘가 예를 들어서 이겨가지고서 이쪽 방향으로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쉘을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있도록 엘렉트릭 필드가 분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위치하고 이 위치는 그렇잖아요. 스페리컬 시메트리에 의하면 그냥 돌린 거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므로 요거를 갖다 가우스면으로 잡아가지고 플럭스를 계산을 하면은 그럼 옛날에 계산했던 거와 똑같이 뭐예요? 4파이 R제곱 곱하기 엘렉트릭 필드의 값이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이 내부에서의 토탈 차지와 같아야 되는데 그 토탈 차지가 0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엡실론 제로로 나누면은 거기서 엘렉트릭 필드의 값이 0이 돼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메서드 1이고 메서드 1이고 여기 뭐냐 하면은 메서드 방법 2. 이거는 이 방법 2는 뭐예요? 가우스 법칙을 쓴 것이고 네, 똑같이. 결과는 같고 훨씬 더 간단하죠. 교수님, 근데요, 저쪽에서 어떤 점전화가 존재하는데 그게 돌려서 다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돌려서 이 지점에 만약에 전화가 있으면 그 말이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방법론을 쓸 때에 에센스가 뭐냐? 아무 데서나 이런 거 쓸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쉘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안에서 제로냐? 아니라고요. 스페리컬 시메트리, 구대칭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어디서 쓰였냐? 그러니까 구대칭성이 있어야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하고 크기가 다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크기가 다 똑같기 때문에 원래는 이 적분 안에서 엘렉트릭 필드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DA와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이 항상 뭐예요? 180도 아니에요. 그렇죠?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없었으면 그 두 개 어느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없었으면 이게 전장이 바깥으로 못 나가서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왼쪽이. 자, 그래서 이런 데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안에서는. 그래서 이 구각 내에서 그래서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있는 이제 전하 분포 있죠. 여기 전하만 있는 거예요. 이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있는 구각 내에서 전장이 0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증명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위에서 이야기한 것은 뭐라고 불러요? 그것은 뉴턴의 정리라고 그래요. 그때 그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갖다가 뉴턴의 정리라고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로부터 이걸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스페리컬 쉘이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여기다 갖다 놓으면 바깥에서는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고 또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이걸 갖다가 쉘로 다 자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모든 쉘을 갖다가 밖에서는 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처지는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있는 처지도 여기다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결과만 가지고 그래서 쉘의 경우에 정리를 하면 뭐예요? 밖에서는 이렇고 내부에서는 이것은 아웃은 이렇고 이는 제로다 하는 게 스페리컬 쉘에서의 내용이에요.
나는 오늘 가우스 법칙의 응용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가우스 법칙을 써서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이 가우스 법칙은 굉장히 제너럴하게 이제 성립을 하는, 일반적으로 성립을 하지만 이것을 응용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시메트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응? 무용지물이라고요. 이번에는 어떤 시메트리를 생각하냐 하면은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실린드리컬 시메트리요. 여기에 이런 실린더가 있어요. 뭐 전선이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유니폼하게 그냥 분포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나는 밖에서만 할 테니까 안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내부에서는 안 했네요. 내부에서도 한번 하고 저걸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뭐냐면 이게 뭐냐면 케이스 1, 이게 케이스 2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 케이스에 대해서 내가 내부에 대해서 하겠어요. 그럼 엑서사이즈로 여러분은 요 케이스에 대해서 내부에 대해서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로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케이스 3. 이건 뭐냐면 이걸 실린더리컬 시메트리라고 그래요. 실린더리컬 시메트리가 있을 때에 밖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밖에서의 한 점.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내부에 균일하게 뭐가 있어요? 전하가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위 부피당의 전하를 놓으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건 뭐 무한히 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무한히 길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이 대칭성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대칭성이 없으면 이게 만약에 파이나이트 한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다 다른 조건이에요. 그렇죠?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대칭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실린드리컬 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시메트리도 있어야 되고 이쪽으로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점이나 다 똑같은 조건이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무한하다 그러면은 이 병진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이나 여기서 엘렉트릭 필드가 이러면은 여기서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리는 대칭성도 지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리가 같으면 이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모든 점에서 방향은 이런 식으로 다르지만 크기는 같아야 되는 거고, 방향도 여기서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돌린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엘렉트릭 필드의 크기를 E라고 그러면은 이모의 각도에서의 어떤 엘렉트릭 필드의 크기도 E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한 이모의 그 엘렉트릭 차지 전하가 여기에 어떤 컨트리뷰션을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요 놈은 어떻게 돼요? 어떤 작은 볼륨을 가지고 있는 요 덩어리는 여기서부터 이런 방향으로 엘렉트릭 필드를 줄 것이라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 이 축의 대칭점을 이렇게 내려서 이 선으로부터 뭐라고 그럴까요? 대칭인 위치에 있는 요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정확히 이쪽으로 이렇게 컨트리뷰션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이 정확하게 이제 이 반을 자른 평면에 들어가 있지 않고, 예를 들어 그 밑에 있으면은 그 대칭점은 위에 있을 것이고, 이것이 위에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칭점은 밑에 있을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두 개의 컨트리뷰션은 항상
더해가지고 반드시 여기서부터 일로 나가는 이 방향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자신이 컨빈스 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여기서 임의의 점에서의 컨트리뷰션 중에서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결국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 방향의 성분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어떤 이 코온을 따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엘렉트릭 필드가 있겠지만 다 합하면 어떻다고요? 항상 반드시 이 방향이다. 그런 얘기예요. alright? 그래서 결국 엘렉트릭 필드가 다 해서 어느 방향이어야 되느냐 하면은 결국 다 더하면은 이쪽 성분만 남는다 그거예요. 이쪽 성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요 축에서 요 점을 수직으로 이제 연결하는 그 방향이에요. 오케이? 이게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터에서의 레이디얼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 방향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마찬가지 논법으로 이쪽 방향으로 될 것이고 크기가 여기서 엘렉트릭 필드의 크기가 E라고 그러면 여기서도 E이고 여기서도 E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우스면은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요 점에서 거리가 R 떨어진 곳에서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면은 뭘 잡느냐 하면은 이런 실린더리컬한 어떤 면을 가우스면을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만 잡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 크기를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뭐 이 길이를 갖다가 이제 L이라고 그러면요. 실린더 면에서는 다 어느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하고 혹은 여기서 이 방향하고 면의 방향하고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하고 항상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면에 수직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내적은 뭐냐면 그냥 엘렉트릭 필드의 크기 곱하기 그냥 면의 크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내적은 E.DA라고 하는 것은 다시 뭐예요? E 곱하기 DA가 되고 크기의 곱이 돼버리고 이 엘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이 면의 방향에서는 그러니까 이 면 위에 가우스 면 위에서는 그냥 항상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다시 왜요?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엘렉트릭 필드 곱하기 결국 모든 면의 총합이네요. 그럼 모든 면의 총합인데 그러면은 뭐 폐곡면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요거 잘라가지고서 이 뚜껑을 하나 덮고 여기서도 뚜껑을 하나 밑에 덮는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예요? 엘렉트릭 필드는 모든 점에서 여기서는 크기, 여기하고 크기는 다르겠지만 방향은 다 레이디얼한 방향인데 면의 방향은 윗방향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직이니까 E.DA가 여기서는 0이고 마찬가지로 밑에서도 0이네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실린더 면에서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E는 바깥으로 나와서 이 적분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산이 그냥 단순화된 거죠. 옆면의 면적은 뭐냐요? 이 한 바퀴 돌린 거 곱하기 높이를 하면은 그게 면적이죠. 뭐냐면 2πr 곱하기 L이에요. E 곱하기 2πl 곱하기 2πr 곱하기 L입니다. 2πr 곱하기 L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것이 뭐와 같다고요? 이 가우스면 내에 들어있는 예? 뭐와 같아요? 전하양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뭐 체적을 갖다가 뭐 로라고 그랬는데 이 유닛 볼륨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하량을 로라고 그랬는데 이 밖에서 생각할 때에는 사실 로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단위 길이당 여기서부터 단위 길이당 총 전하가 얼마냐 이거를 쓰는 게 더 편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양을 람다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람다하고 로의 관계는 뭐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A라고 그러면은 뭐예요? 요 총 최적이 얼마냐 하면은
여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L이라고 그러면은 여기를 스몰 L이라고 그러면 람다에다가 L을 곱한 것은 뭐와 같을 거예요? 요 최적에다가 로를 곱한 것과 같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람다와 로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은 설정할 수도 있어요. 원하면.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냥 람다만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Q 토탈 곱하기 나누기 엡실론 제로인데 Q가 얼마예요? 이게 Q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그걸 L이라고 빅 L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람다 곱하기 L이에요. 그렇죠? Q가 람다 곱하기 L이에요. 혹은 로를 쓰면 어떻게 돼요? 로 곱하기 부피가 얼마인가요? 이 부피는 A 파이 A 제곱 곱하기 L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람다와 로 사이의 관계는 바로 파이 A 제곱 곱하기 로가 람다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왜 내가 둘 다 쓰느냐 하면 내가 내부에 대해서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저것도 안에 있는 저 원 이분이 두께가 커지면 약간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예. 뭐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단선을 잡아가지고 어? 두께를 무시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혹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람다를 쓰느냐 뭐 로를 쓰느냐에 따라서 뭐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밖에서 보면은 그렇죠? 뭐 똑같아요. 한번 그 답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E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1 over 2 pi r LL을 지워지고요. right? 하면은 엡실론 제로 하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람다가 있어요.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단위 길이당의 차지 람다를 쓰면 편해요. 그러니까 엡실론 제로하고 r하고 위치를 바꿔가지고 2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분지 람다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k를 가지고 쓰면은 2k 곱하기 r 분지 람다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마치 이게 퍼져 있으나 혹은 여기에 선이 있어가지고 요 위에 그냥 선분 요 선 위에 단위 길이당 람다만큼의 차지가 있다고 생각하나 똑같은 결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굵거나 혹은 뭐 좁으나 혹은 이게 아예 그냥 선이거나 상관없다는 걸 밖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선분 차지가 라인 차지가 있는 거나 이 실린더릭한 쉐입을 가지고 있으나 똑같다. 밖에서 보면. 그게 뭐냐면 뉴턴 시어럼에 대응되는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전달이 잘 돼요? 오케이. 맨 뒤에 있는 사람들. 왜 고개를 안 끄덕거려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아무 말 안 하면 다 잘 아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다시 이렇게 생긴 놈을 밖에서 보나 이렇게 봐도 여기서는 뭐예요? 이 거리가 R이면은 이게 답이에요. 이걸 말고 그냥 라인 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여기서 보면은 같은 거리 떨어진 곳에서 단위 길이당 차지가 람다면은 이 엘렉트릭 필드가 여기서의 엘렉트릭 필드하고 여기서의 엘렉트릭 필드하고 이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둥근 달의 크기가 뭐 지구의 달을 계산을 할 때 지구가 점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 실린더를 뭐예요? 이 실린더를 라인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오늘 증명한 그런 사실들이 미적분이 처음 발전될 때에는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세어럼이었어요. 그리고 이 내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실린더가 이제 있고 이 실린더의 반경이 A예요. 그 내부에 레이디어스가 R인 곳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R인 위치에서 엘렉트릭 필드가 얼마냐? 이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엘렉트릭 필드가 얼마냐? 이 문제를 가우스 시어럼을 그러니까 가우스 법칙을 쓰지 않고서 그냥 구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가우스 시어럼을 쓰면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아요. 모든 로직이 1:1 대응이라고요. 여기서도 뭐예요? 이 실린드리컬 시메트리가 있는 한 여기서나 크기가 어때요? 다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같은 한 이 실린더리컬한 면을 생각하면 이 면 위에서 엘렉트릭 필드의 크기가 다 같다고요. 방향은 이렇게 돌린 방향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E 더 DA는 뭐가 된다? E 곱하기 DA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또 상수예요. 그렇죠? 왜 상수냐면 R이 콘스탄트하니까 요 위에서는 이걸 갖다가 S of R이라고 그러면요. S of R 위에서 이 적분은 그냥 이게 된다고. 왜? 잘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이해를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1학년에서 배우는 그 물리 중에서 제일 쉽고 아주 뷰티풀한 어떤 리절트가 되고,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못하면 결과는 굉장히 논트리비얼한데 이게 무슨 귀신이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우스 법칙을 이제 응용하는 예들이니까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에센스가 뭐냐면은 다시 뭐다? 시메트리다. 대칭성이다 이거예요. 대칭성 때문에 이게 벡터가 스칼라가 되고 또 적분 밖으로 나온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또 이 길이 이걸 갖다가 L이라는 여기 이 서피스 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럼 이게 뭐예요? 다시 2 곱하기 똑같네요. 2파이 R이에요. 여기서나 똑같아요. 2파이 R 곱하기 L이야. 2파이 R 곱하기 L이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익숙해져야 가우스 시어럼이 언제 유용하구나 하는 그 감이 잡혀요. 그래서 이 결과가 뭐여야 돼요, 이게? 요 안에 있는 토탈 차지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토탈 차지가 요번에는 뭐 안에 있어야 돼요? 요 가우스 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차지는 뭐죠? 무용지물이에요. 얘한테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있는 차지들은 얘한테는 컨트리뷰션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것들하고 합쳐져 가지고서 다시 제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밖에 건 생각 안 하고 내 안에 것만 생각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토탈 차지가 얼마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 길이당이 아니라 단위 부피당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단위 부피당의 로라고 하고 이 부피를 갖다가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여기서 이 L이 요 L이라고 그래서요. 그냥 뭐 이걸 갖다가 여기까지 연장하죠. 오케이? 그러면은 로 곱하기 부피가 얼마예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L 한 개, 요게 부피예요. 요게 이 가우스면 안에 들어있는 토탈 차지란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나누기 뭐예요? 엡실론 제로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LL 캔슬, 파이 캔슬. 이건 뭐예요? 여기서는 로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R이네요. 나누기 엡실론 제로. 2 엡실론 제로분의 하여튼 이렇게 쓸게요. 2 엡실론 제로분의 로 곱하기 중요한 게 뭐예요? 변수는 R인데 R에 1승에 비례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집에 가서 아까 그 엑서사이즈를 해와요. 숙제로 해서 내는데 이게 뭐예요? 볼 유니 이게 이제 여기에 덴시티가 로고 유니폼하게 있을 때 거리 R인 위치에서의 엘렉트릭 필드를 구하라. 결과가 뭐냐면은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데 결과가 뭐냐면 2가 아니고 3이에요. 오케이? 여기서도 안에서 밖에서는 1 오버 R 제곱이고 여기서 뭐예요? 안에서는 R에 비례를 해요. 덴시티에 비례하고 2분의 1에 비례합니다. 임의 디멘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엘렉트릭 필드의 크기가 밖에서는 1 오버 R 제곱이고 여기서는 리니어하게 올라가요. 여기서는 이 스피리컬 시메트릭 할 때는 R 제곱에 비례하고 이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1 오버 R에 비례를 해요. 내부에서는 뭐예요? 다 리니어해요. alright?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결과예요. 그림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이번엔 케이스 4. 이건 뭐냐면 이번에는 평면대칭이에요. 면대칭. 면대칭일 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통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파이나이트한 면이 물론 쓰이겠죠. 그렇지만 면의 가장자리로 가면은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뭐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면의 가장자리로 가면은 이게 엣지 이펙트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장자리 효과가 생겨서 그래서 이 가장자리 효과를 없애려고 그러면 뭐예요? 무한평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면이 있고 이 면의 가운데서 생각하면 뭐예요? 그냥 무한평면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한 면에 여러분 이제 생각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선 계산 안 하고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이 어느 방향일까요? 여기 유니폼한 어떤 차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방향? 응? 면 벡터의 방향이요. 다시 말해서 면의 수직한 방향이다. 왜냐하면 어떻게 증명해요? 아무 점이나 잡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수선을 내려서
그 점을 H라고 그러면 이 점을, 그리고 여기 이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어떤 점을 잡고 요 점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점에 이 H에 대한 대척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대척점에서의 컨트리뷰션은 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놈 더하기 요놈 하면 크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방향은 항상 요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 면에 수직한 H를 하면 이제 이 H와 요 점을 연결하는 방향이니까 결국은 면 벡터의 방향이라고요. 그 아규먼트를 잘 알아두세요. 오케이? 이런 아규먼트는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는 데는 별로 안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데는 매우 중요해요. 그 물리를 배워서 그 물리학적인 어떤 그 지식 자체는 큰 쓸모가 없어요. 하지만 생각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아기를 보는 데도 필요하다고요. 모든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틀림없이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예요? 여기서 이 방향이다. 항상 이 면의 수직한 방향이라는 사실은 안다고요. 그리고 대칭성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면대칭이 있기 때문에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같은 모든 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 거리 같은 이 모든 점에 대해서 다 똑같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옆에서 보면은 이 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위에 존재하는 모든 면, 그 면 위에서 어떻게 돼요?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이 항상 이 방향이에요. 그렇지만 만약 거리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크기는 달라요. 크기는 다른지 안 다른지 모르겠지만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안 달라요. 그래서 이게 다른지 안 다른지를 한번 보겠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여기하고 이걸 갖다 방향을 E1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를 조금 다른 곳에서를 이걸 E2라고 하자. 여기서는 E2라고 하자. 그러면 가우스면은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이렇게 잡아요. 여기에 점 잡고 여기도 잡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런 면 하나를 잡고 여기서도 이런 면 하나를 잡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이 면을 하나 잡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면을 하나 이렇게 또 잡는다 그 말이에요. 잡아서 이 직육면체를 만들어요. 오케이? 직육면체를 만들면 여기서의 엘렉트릭 필드 크기는 E1, 여기서 엘렉트릭 필드는 E2예요. 얘하고 같은지 다른지는 알 수 없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갖다 가우스면으로 잡고 이 가우스면을 통과하는 토탈 엘렉트릭 플럭스를 계산을 하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이 가우스면 안에 있는 엘렉트릭 차지의 크기와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내부에는 차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 다음에 요 면들 위에서는 뭐예요? 엘렉트릭 필드 항상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 면의 방향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 엘렉트릭 플럭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옆에 있는 면들은 다 무시해도 되는 거죠. Right? 그러면 여기 있는 엘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요 면의 방향하고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의 크기는 같으니까 결국 요 면의 크기를 A라고 그러면 A 곱하기 E1이 여기서의 플럭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플럭스는 뭡니까? 면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엘렉트릭 필드는 이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래서 E2 곱하기 A가 여기서의 플럭스예요. 따라서 이 직육면체에서의 토탈 플럭스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E1 곱하기 A 빼기 E2 혹은 더하기 마이너스 E2 곱하기 A예요.
그렇죠? 이것이 이 직육면체를 통과하는 토탈 플럭스의 양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뭐여야 되느냐면 이게 제로라 해야 된다고요. 왜요? 내부에 어떤 차지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한 거야.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엘렉트릭 필드의 크기가 같다. 무슨 말이냐면 거리에 관계없이 얘들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엘렉트릭 필드의 크기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E1과 E2의 크기는 같다 그 말이에요. alright? 네. 자, 그러면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한 번만 더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오른쪽이 0이 안 되게, 차지가 0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면이 있으면 면을 여기 하나 잡았고 면을 여기 하나 잡으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상자 안에 있는 뭐예요? 엘렉트릭 필드의, 아니 엘렉트릭 차지의 양이 제로가 아니겠죠. right? 그러면 뭐 이 거리하고 이 거리하고는 뭐예요? 달라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어디서나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상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엘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나가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나가요? 이쪽으로 나갈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엘렉트릭 차지가 여기에 쭉 있으면 이 면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오른쪽에서는 E의 방향이 이쪽이고 왼쪽에서는 E의 방향이 이쪽이라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는 일로 가고 여기서는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면의 방향과 일치하고 여기서도 면의 방향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게 E 곱하기 A, 왼쪽에서도 E 곱하기 A고 이 A는 뭐냐면 이게 A예요. 오른쪽에서도 뭐냐면은 E 곱하기 A입니다. 엘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방향은 다르지만 크기는 같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냐 하면은 이 안에, 이 상자 안에 있는 차지의 양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면전하를 시그마라고 하면 단위 면적당 이 면에 있는 차지를 시그마라고 하면 그럼 뭐예요? A 곱하기 시그마가 이게 토탈 차지예요. 나누기 엡실론 제로. 그러면 뭐예요? AA 캔슬하고 나면 여긴 2배의 E가 있고 오른쪽은 이거니까 그러므로 엘렉트릭 필드의 크기가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대하던 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면전하에 비례한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중요한 건 뭡니까? 거리에는 무관하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중력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서피스는 가까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무한평면 같잖아요. 무한평면이기 때문에 무한평면으로 오는 그 근사가 성립하는 한 여기서나 어떻게 돼요? 다 중력장이 같다고요. 그렇지만 여기하고 저 위에하고 뭐 수십 킬로미터 위에하고 거기서는 중력장의 값이 다르겠죠. 왜냐하면 수십 킬로미터 올라가면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고 둥글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장이 높이하고 큰 상관이 없이 일정한 이유다 그 말이에요. 중력 상수가 되는 이유예요. 그게. 지금 저거는 저것도 엣지 이펙트를 무시한 거죠. 그렇죠. 엣지 이펙트 무시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런 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굉장히 이 서피스 감방에 가까이에서는 성립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파이나이트한 면이 있어서 서피스 가까이, 중간에 있는 점에서 가까이서는 성립하고,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엣지가 보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성립 안 한다고요. 커렉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까이 있어도 이렇게 가까이 가면 엣지가 보이겠죠? 보이는 것은 항상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뭐지? 어쨌든 쥐가 있어도요. 음. 그 중력장 크기 구하는데 항에는 R제곱이라는 항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R제곱분의 1 중력장. 그래서 방금 하신 중력 상수가 일정한 이유가 그것 때문. G요? G는 뭐냐? 중력. G는 이건 상수고 이거는 귀한 몸이시고요. 내 말은 G, 스몰 G 9.8 미터 퍼 세크 스퀘어드. 요게 지구 표면 근방에서는 일정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구 표면이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면 이거는 더 이상 상수가 아니라고요. 상수가 아니고 뭐예요? 이것은 GM 나누기 뭐라고 배웠어요? R제곱이라고요. 이게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상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지구 표면 근방에서는 R 더하기 여기서 위치를 높이를 H라고 그러면 이게 제곱인데 이게 항상 맞는 거죠. R은 6,300km, 6,400km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몇십 미터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무시되는 거예요. 그렇게 숫자로 이야기를 해도 되고 이런 가우스 시오롬의 컨텍스트에서 보면은 그렇죠. 이 지구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땅바닥 근방에서 보면 뭐처럼 보여요? 평면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안 하고 평면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눈에는 G는 상수다 그 말이에요. 스몰 G가 중력 상수가. 그건 우연이에요. 어? 중력장의 크기가 중력 상수 항이랑 똑같은 건 우연이에요. 에?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은 중력 상수는 배웠는데 중력 장은 안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G가 알고 보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중력장이에요. 중력장의 크기예요. 지표면 근방에서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의 이제 어떤 직관을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중력장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중력 상수다 이거예요. 어떤 주어진 높이에서는 상수다 그 말이에요. 엘렉트릭 필드도 마찬가지예요. 엘렉트릭 필드도 일종의 뭐예요? 중력 상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거기다가 차지를 곱하면은 뭐가 돼요? 힘이 되잖아요. 여기서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중력장에서는 G에다가 E에 대응하는 게 G라고 그랬잖아요. 매스를 곱하면 중력 차지를 곱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라고요. 선생님 그러면요. 예. 지구가 만약에 대칭된 평면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의 중력장도 거리에 무관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지구 표면 근방에서는 조금 올라가 봐야 여기서나 10m 위에서나 똑같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봤을 때는 평면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면요. H가 R하고 견줄만 하면 10분의 1만 돼도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만 돼도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우스 세오롬의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서는 그런 정도 알면 좋겠어요. 시간이 아마 한 15분 정도밖에 이제 우리한테 안 주어져 있는데 가우스 법칙의 응용 다음으로 우리가 해서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 하면은 컨덕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컨덕터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전류를 이 도체 내에서 흐르는 전류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지만 지금은 뭐냐면 여기에 컨덕터가 있어요. 컨덕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그 전기가 있으면 전기가 잘 움직일 수 있는 물질이 컨덕터예요. 금속은 다 컨덕터입니다. 컨덕터인데 이 컨덕터 내에서의 정전기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컨덕터와 정전기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컨덕터를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면 도대체 이 컨덕터라는 게 뭐냐, 그걸 조금은 알아야 돼요. 컨덕터는 이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온들이 쭉 있고 레티스들이 있고 그 주위에 이제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안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도 이렇게 있고 그 주위를 이렇게 배회할 수 있는 전자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결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 그러면은 모든 이 원자가 밖에 있는 이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전자, 최외곽 전체 모든 최외곽 전자들을 다 쉐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23성계가 10의 23성계의 전자를 다 쉐어하는 구조라고요. 그게 금속 결합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있어요. 근데 평형 상태에서는 이 플러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이온하고 얘가 위치가 어디에 있어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중성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안에 만약에 필드가 만약에 가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은 여기에 외부에서 전장 E가 주어지면은 얘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요. 하여튼 지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서 여기에 플러스는 못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전자가 엘렉트릭 필드가 여기에 있으면 플러스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마이너스는 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들이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전자를 잃었고 여기 있는 것들 전자를 얻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여기는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하고 엘렉트릭 필드는 어디로 만들어지느냐 하면 이쪽으로 만든다고요. 그러면은 얘들은 얘를 갖다가 캔슬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얘들이 움직이느냐 하면 전자들이 언제까지 움직이느냐 하면 밖에서 걸린 놈을 다 무찌를 때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전기장 차폐. 그 이유도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내부에 있어서는 전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엑스트라 차지도 어떻게 돼요? 여기 물론 차지가 많은데 만약에 밖에서 차지를 갖다가 하나 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차지를 갖다가 하나 심었어요. Q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가 이게 Q가 플러스다. 그러면은 주위에서 사방으로 득들같이 와가지고 싹 감싸는 거예요. 어디까지 감싸느냐 하면은 얘들이 달려온 이 원군들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장이 뭐예요? 얘가 만들어내는 전장을 다 캔슬 시킬 때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는 물론 이제 전하가 흐르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만 보고 싶으냐면은 정전기장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전기장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은 뭐예요? 컨덕터 내에서는 정전기장이 0이어야 돼요. 토탈 전기장이 0이다 그 말이에요. 외부에서 전기장 걸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에서는 뭐예요? 이 내부에 있는 컨덕터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정확히 캔슬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전기 차폐예요. 컨덕터 내부에
이게 조금 좀 정전기, 그러니까 차폐 자체가 정전기 차폐가 되는 이제 이유가 된다고요. 정전기 차폐 조금 다른 스토리입니다. 정전기 차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컨덕터가 있고 이 내부에 빈 공간이 있으면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이 내부에 여기서 밖에서 아무리 뭐예요? 전기장을 걸어주거나 뭐 해도 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동시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중요한 뭐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세오럼 이런 뭐예요? 컨덕터 내에서 정전기장은 0이다. 오케이? 두 번째, 차지가 어떻게 해요? 넷 차지가 0이다 그 말이에요. 넷 Q 네트가 로컬라이즈된 차지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차지가 안에 로컬라이즈 되어 있으면 그럼 주위에 전기장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위에서 이거 이렇게 이야기한 거하고. 그래서 뭐 수학을 써가지고서 증명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증명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방법은 도대체 컨덕터가 뭐냐, 어떻게 생겼냐를 갖다가 이해를 하면 당장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컨덕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굉장히 뭐 재미있는 문제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면은 이 메소드 오브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 평면이 있어요. 컨덕터입니다. 그럼 여기에 차지가 하나 있어요. 그럼 차지가 있는데 차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이런 엘렉트릭 필드들이 이렇게 쭉 이제 만들어져요. 그렇죠? 엘렉트릭 차지가 만들어지면 여기 엘렉트릭 차지가 있으니까 여기 컨덕터니까 여기 있던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다 이제 캔슬돼 가지고 같이 있던 놈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차지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몰려들고 플러스는 멀리 도망가겠죠. 근데 여기서는 보통은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 전하가 이게 없었을 때는 유니폼하게 예를 들어서 중성이었던 놈들이 이게 중성이 더 이상 아니라고요.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플러스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 주위에는 마이너스 차지들이 몰려오겠죠. 그리고 거리가 멀면 거리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면전하의 덴시티를 계산하는 것은 이 면전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돼요? 거리에 여기서부터 여기 수직으로 선을 내려서 그 점을 H라고 그러면은 H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함수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미지 메소드라는 것을 쓰면 이것은 여러분은 이걸 그냥 한 큐에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여기에 플러스가 있으면요. 여기에 이제 이 전기장의 모양을 쫙 만들어요. 어? 그러면은 요 플러스가 있으면 여기에 이미지 차지를 마이너스를 갖다 놔요. 그리고 이 컨덕터는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 컨덕터하고 얘하고 만들어낸 거는 요 마이너스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 두 개가 만든 그하고 똑같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점에 있어서 혹은 요 위에서 어떤 그 면전하나 전장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차지 두 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은 요거하고 이렇게 복잡한 컨덕터가 만들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거하고 요거 요 두 개의 차지가 만들어내는 엘렉트릭 필드는 어디서나 여기가 아니라 심지어는 여기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미지 메소드예요. 교수님, 네. 저쪽에 플러스 찰지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에 의해서 영향받는 마이너스 찰지가 어느 지점에 있어나 다 똑같다는 말씀하시죠? 아니에요. 여기서 정확히 그 얘기를 안 했나요, 내가? 그러니까 거울 대칭인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죠. 요 놈의 이미지를 마이너스. 그러니까 같은 요 거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L이라고 그러면은 같은 위치에다가 L 밑에다가 갖다 놔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갖다 놓은 상태에서 어떤 게 동일하다는 말씀? 오케이. 하나는 내가 동일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플러스 점전화, and conductor. 이 시스템은 뭐가 같으냐 하면은 플러스 점전화와 이미지 차지. 요거하고 요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 요거하고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요 두 개가 만들어내는 엘렉트릭 필드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엘렉트릭 필드 라인들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의 요 반절 위에서만 생각하면, 요 위만 딱 떼서 생각하면 그게 뭐냐면 컨덕터와 플러스 차지가 만들어내는 요 필드 라인 있잖아요. 네. 요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러니까 그 엘렉트릭 필드가 똑같다는 것을 갖다가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면 사실 똑같지만 조금 더 쉽게 이제 포텐셜이 같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은 조금 더 쉬운데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포텐셜 프로블럼. 정전기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을 원래는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 라플라스 방정식의 어떤 바운드리 컨디션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무한대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요 점근방에서 하고 요 평면에서 같으면 그러면은 다른 공간의 모든 점에서 다 같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전기장이.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수직하게 들어가잖아요. 네. 여기서도 수직하게 들어가죠. 수직하게 들어가죠. 네. Right? 그 다음에 여긴 뭐예요? 여기에서 이 주위에서 요 점 가까이에서의 모양하고 요 점 가까이에서 모양은 당연히 같겠죠. Right? 그래서 이런 정도의 몇 가지 정보만 우리가 같다는 것을 보이면 이 전체 시스템, 엔타이어 공간, 전 공간 내에서 이 전기장하고 이 전기장하고 같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이 방정식은 소위 말하는 라플라스 방정식이라는 게 똑같아요. 정전기장을 기술하는 방정식이 라플라스 방정식으로 똑같이 주어져 있고 요 전하라든지 요 전하와 요 컨덕터는 뭐를 결정하는 거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경계 조건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뭐냐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시스템하고는 바운드리 컨디션이 정확히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의 이제 엘렉트릭 필드가 다 이쪽 수직한 방향이고 그 다음에 요 점 근방에서의 임의의 굉장히 작은 곳에서의
서피스에서의 엘렉트릭 차지가 같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것으로서 좋게요. 다시 말해서 요 작은 대하고 요 작은 대하고 싱귤러리티 스트럭처가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다 노멀하다는 거 그 조건이면 충분하다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건 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전자계약이나 그런 강의에서 증명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수님을 잘 만나면 배울 수 있어요. 교수님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이미지 메소드를 그냥 가르치긴 다 가르쳐요. 근데 증명은 안 해줘요. 근데 이제 대학원 정도에서는 쉽게 여러분이 이제 그린 펑션이니 뭐 이런 걸 다 배워가지고 수리 물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근데 학부에서는 이거를 가르치기도 하고 안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요. 야, 증명법이요. 저기 마이너스 차지는 그 컨덕터에 있는 차지만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뭐냐 하면 뭘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사실은 뭐예요? 이게 여기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인듀스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에 인듀스 되는 총 전하량은 여기에 있는 것과 같아요. 여기 생기는 이 이미지의 것 같고 이게 평면일 때에는 컨덕터가 평면이면 그러면은 이거하고 정확하게 차지가 반대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미지 메소드를 가지고서 모두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더 재밌는 건데 이 컨덕터가 9일 때도 비슷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9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기에 적당한 어떤 위치에 마이너스 차지를 생각하고 여기에 Q가 있으면 이 Q에 비례하지만 정확하게 같지는 않은 차지 예를 들어서 KQ를 갖다가 도입을 함으로써 이 컨덕터 위에서의 내가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네. 내가 좀 이따 다시 증명을 할게요. 컨덕터 위에서는 뭐냐 하면 항상 이게 노멀이어야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요 위에서의 엘렉트릭 필드가 전부 노멀하게, 즉 다시 말해서 노멀의 수직이란 말이에요. 엘렉트릭 필드의 방향이 노멀이도록 이 K와 요 거리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도 뭐 맞출 수 있어요. 계산은 그렇게 어려운 계산이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만 있으면. 나와요? 아니면 함수예요? 어? 한 점만 나와요? 예, 함수예요. 이 거리에 따라서 이 거리가 R일 때 이 거리 R'이 결정돼요. 그 R이 고정돼 있을 때 R' 하나예요? 예, 하나요. K값 달라지면 R' 달라져서 그러니까 이 K도 결정된다고요. K가 R'과 K가 결정돼. 다시 말해서 K라는 게 Q'이죠. 그러니까 R'과 Q'이 결정이 돼요. 그걸 지금 저희 지식 수준에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여러분이 억셉트를 하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럼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컨덕터와 정전기장에서 세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컨덕터의 서피스에는 차지가, 그러니까 내부에는 차지가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럼 다 어디로 가야 되냐? 만약에 여기다가 차지를 갖다 밖에서 갖다 주면 그 차지가 보존 법칙에 의하면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피스 위에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그 컨덕터 내부에, 그러니까 위에 있어야 되는데 내부에는 있을 수 없으니까 서피스에만 있어요. 그리고 서피스 차지 덴시티는 위치의 함수일 거라고요. 여기냐에 따라 다 다른데 중요한 사실이 그러니까 우선 서피스는
전하는 표면에만 있다. 전하는 표면에만. 하는 표면에만 존재하고 표면 전하를 시그마라고 그러면은 요 위치에 따라 달라요. 이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상대칭이라면 어떻게 돼요? 같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점에서의 한 위치에서의 surface charge density를 시그마라고 그러면은 그 점에서 electric field는 이 표면에 노멀해요. E over N는 surface입니다. 이것은 논제로고 ET는 제로예요. 탄젠셜한 방향은 이건 ET는 제로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노멀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왜 노멀하겠어요? 만약에 엘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봐요. 그럼 탄젠셜 방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탄젠셜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컨덕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차지들이 이 엘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만 보는 거예요? 정전기장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움직여가지고 어딘가 가겠죠. 파이널하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안 움직일 때까지 차지는 재조정이 될 거라고요. 이게 컨덕터의 매직이에요. 그래서 이 컨덕터는 그냥 쉽게 자기의 어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가 길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엘렉트릭 필드 ET는 항상 제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탄젠셜 컴포넌트가 제로면 그러면 엘렉트릭 필드는 노멀한 방향만 있다. 그리고 이 노멀한 방향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와 같아요. 이게 정명. 이 정명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뭐를 생각하느냐면은 굉장히 조그만 실린더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렉트릭 필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이쪽 방향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내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0이니까 이 밑에 있는 서피스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아까 그 가우스 시오럼을 우리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서피스의 면적을 A라고 그러면은 위에서는 플럭스가 A 곱하기 2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제로가 될 것이고 왜요? 엘렉트릭 필드는 이쪽 방향이고 서피스는 이쪽 방향이니까 제로고 요 밑에서는 내부니까 제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뭐와 같으냐 하면은 토탈 플럭스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요 내부에 있는 총전하와 같아요. 근데 총전하는 여기서의 요 서피스에서의 차지 덴시티가 시그마고 면적은 A고 그러니까 이게 토탈 차지고 나누기 엡실론 제로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엘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이렇게 된다.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면이 있으면, 평면이 있으면 이 평면에서는 플럭스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2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된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나뉘지를 않잖아요. 내부에서는 제로고 외부에서는 논제로고. 모든 정전기장에서 컨덕터에서는 전하가 더 균일하게 가는 거예요? 아니죠. 아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그마가 X 디펜던트 하다고 그랬어요. Good question. 그래서 이것은 시그마가 위치에 디펜던트 하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우리가 포텐셜과 캐패시터를 한꺼번에 배우겠어요.